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다고, 결국 제 짝 찾아 떠나면 남남이나 다름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얼마나 착한데.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 수 있는지 저는 68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낡은 우편함 속에 꽂혀 있는 화려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집 박신의 막내딸 청첩장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집어들었죠. 그런데 봉투 겉면에 적힌 혼주 이름과 신랑의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 이름 석자 김민준,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민준이가 결혼을 한다고? 손이 덜덜 떨려 봉투를 뜯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겨우 꺼내본 청첩장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낯선 여자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남의 한 예식장. 날짜와 장소는 명확했지만 그 어디에도 제 이름 이순자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신랑 측 혼주 자리에는 비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듯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었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세상 천지에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애미인 나는 이웃집에 잘못 배달된 청첩장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텅 빈 거실에 앉아 청첩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움보다 더 큰 건 왜?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홀로 공장을 다니고 식당 일을 전전하며 내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키운 내 아들이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여행 한 번 안 가고 새 옷 한 벌 안 사 입으며 오직 아들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것만이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차마 아들에게 전화조차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전화를 걸었다가 엄마는 올 필요 없어요라는 말이라도 들을까봐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자문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니, 나는 들어갈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엄마가 되어버린 걸까요? 남들은 저를 보고 참 모진 팔자라고들 했습니다. 3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고로 먼저 보내고 갓돌. 지난 아들을 등에 업었을 때 세상은 온통 깜깜한 밤 같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새 출발하라고 등 떠밀었지만 잠든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보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 하나는 번듯하게 키워줄게. 그때 저는 제 인생을 아들에게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력도 기술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때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찬바람 맞으며 청소 일을 시작했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부엌으로 봉투를 붙이며 눈을 붙이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나도 아들. 학원비 보태줄 생각에 약 바르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초등학교 다니던 아들이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울먹일 때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들 다 신는 메이커 운동화 한 번 못 사준 게 한이 되어 저는 몇 달간 점심을 굶어가며 돈을 모아 아들 생일에 그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며 학교로 달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텅 빈 배를 물로 채우면서도 세상 누구보다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던 날 저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아들이 효도하겠네. 고생 끝났다. 시장 상인들의 축하 인사에 저는 그저 부끄럽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절대로 돈 걱정은 시키지 않겠다고요. 서울 자취방 월세에 비싼 등록금까지 제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없어졌지만 아들에게는 늘 엄마 괜찮다. 돈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하며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페이지에는 나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민준이 엄마라는 이름만 존재했죠.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반찬은 유통기한 임박한 떡이 남을 뿐이었어도 아들 자취방 갈 때는 소고기 한 근, 전복 몇 마리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20년 넘는 세월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해바라기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인 줄 알았고 아들이 제 유일한 보상이자 훈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훈장이 제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긴 터널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 독립을 선언한 아들은 조금씩 제가 알던 모습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렇겠거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고 명절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을 때 제 가슴 한구석엔 찬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라며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시장을 몇 번이나 오가며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귀한 전복까지 사다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낡은 집이 부끄러워 도배도 새로 하고 며느리 될 아이에게 줄 금가락지까지 닦아두었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여자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차린 정갈한 음식들을 보며 입가를 살짝 뒤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이런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은데. 저희는 밖에서 샐러드나 가벼운 것만 먹거든요.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은 채 그녀가 내뱉은 첫마디는 제 정성을 단번에 쓰레기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제가 알던 든든한 아들이 아니라 낯선 여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한 이름 모를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의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거친 손을 보며 어머님은 관리를 좀 하셔야겠어요. 격식 있는 자리에 모시기엔 좀. 이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고 제가 보낸 밑반찬은 냉장고. 냄새 배어서 못 먹겠다며 아들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소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지혜가 좀 깔끔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다 저래. 엄마가 좀 이해하고 맞춰줘.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감을 아들은 요즘 애들의 취향이라는 말 한마디로 짓밟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참아왔던 저는 이제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낯선 여자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이제 제 굽은 등보다 며느리의 화려한 옷차림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집안에는 온기가 아니라 숨막히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인사는커녕 신발장에 먼지가 쌓였다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마치 남의 집에 잠시 들른 불청객처럼 엉덩이를 끝에만 걸치고 시계만 쳐다봤죠. 제가 건네는 차 한 잔도 잔에 얼룩이 있는 것 같아서요라며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큰맘 먹고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조기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비린내를 잡으려고 생강이며 마늘이며 듬뿍 넣어 졸여냈는데 식탁에 마주 앉은 며느리는 조기 대가리를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님, 이런 냄새 나는 반찬은 요즘 아파트에서 구경도 못해요. 이런 거 자꾸 드시니까 옷에서 자꾸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모욕적인 말에 손이 떨려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아픈 건 그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며느리 눈치를 보며 밥그릇만 비우더니 결국 제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후각이 예민해서 그래. 앞으로 이런 건 우리 올 때 하지 마. 그리고 엄마도 좀,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그래. 우리 체면도 있잖아. 체면이라니요. 제가 누구 때문에 다 떨어진 옷을 기워 입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 초라함이 자기들의 체면을 깎는다는 말입니까? 그날 이후 며느리의 무례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 대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아들에게 요즘 피곤해 보인다며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줄까 물으면 어머님, 그런 검증 안 된 건 오히려 독이에요.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라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늘 지혜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시대에 좀 뒤처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냥 참아라고 저를 타박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낯선 여자의 입을 빌려 저를 낡고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제 가슴속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응어리져 단단한 돌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돌덩이를 삼키며 언젠가는 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으며 또다시 입을 다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무례함을 참아내며 버티던 제게 아들은 결국 차마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느 주말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아들은 평소와 달리 제 손을 잡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좀 있어서 왔어. 그 따뜻한 말투에 잠시 마음이 놓였던 제가 바보였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하려는 아파트가 좀 비싸서 대출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 집 이제 너무 낡았잖아. 이거 팔아서 우리 집 보태고 엄마는 우리 집 근처 작은 전세로 옮기는 건 어때?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30살에 남편을 보내고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온 집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 이 집만큼은 절대 팔지 말고 우리 민준이랑 잘 살아라며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제가 죽어서도 남편에게 돌아갈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민준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거잖니. 엄마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라고.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엄마, 죽은 아버지가 중요해.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해. 요즘 누가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살아. 지혜도 이런 시골 같은 동네는 창피해서 친구들도 못 부른대. 엄마가 조금만 희생해주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곁에 있던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되는 게 어머님도 좋으신 거잖아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민준 씨한테 물려주실 거면서 조금 일찍 주시는 셈 치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 기반 잡아주느라 노후 자금도 다 내놓는다는데 어머님은 너무 본인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인 그들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식의 기반을 위해 부모의 마지막 보금자리까지 내놓으라는 요구가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그들을 보며 제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싫다. 이 집만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들은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엄마 고집 때문에 내 인생 꼬이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정말 실망이야. 아들은 문을 부서져라 닫고 나갔고 그날 이후 저희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텅 빈 집에서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요구라니 제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을 팔지 않겠다는 제 결심이 천륜을 끊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그날 이후 아들의 목소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할 말 없으니 전화 마세요라는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고기를 재우던 부엌 깬 먼지만 쌓였고 텔레비전 소리를 동무 삼아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준아, 밥은 먹고 다니니? 대답 없는 벽에 혼잣말을 할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고독은 더 잔인했습니다. 대문 열리는 환청에 맨발로 뛰어나갔다가 텅 빈 골목만 보고 돌아오기를 수십 번. 아픈 무릎을 이끌고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길, 다정한 모자만 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가장 비참한 건 SNS로 본 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게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던 아들이 며느리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낡은 집에서 깡보리밥을 먹을 때 자식은 저를 잊은 채 그들만의 천국을 누리고 있었죠. 그 화려한 사진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짐이었을까요? 고독은 서러움이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통에서 만난 동네 박 씨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아는 체를 하더군요. 아이고, 순자 씨, 아들 장가 간다며? 축하해.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이번 주 토요일이라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밑에 땅이 푹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아니요. 그게 무슨...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저를 보고 박 씨는 되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몰랐어? 우리 막내가 민준이 친구잖아. 모바일 청첩장 받았다길래 내가 다 봤는데 강남에서 아주 크게 한다더만.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거실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그것도 바로 이번 주에. 애미인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소식을 정작 저는 시장터 이웃의 입을 통해 전해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남겨도 읽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휴대전화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엄마 미안해. 사실은 하고 연락을 주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죠. 하지만 휴대전화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잘못 꽂혀 있던 청첩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웃집 박 시내로 가야 할 것이 우리 집으로 잘못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종이 속에는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아들 곁에는 저를 그토록 무시하던 그 여자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승리자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청첩장 어디를 뒤져봐도 제 이름 석자는 없었습니다. 혼주 자리에는 아예 다른 이름이 적혀 있거나 비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하나뿐인 자식을 키우며 내 인생을 다 갈아 넣었는데 정작 그 자식의 가장 빛나는 날에 저는 지워져야 할 오점이었던 걸까요? 낡은 한복 한 벌을 꺼내어 다듬어 보려다가 다시 서랍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면 내가 창피하겠지. 내가 가서 내 앞길을 망치겠니? 비참함은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눈물을 닦으며 정성껏 몸을 씻었습니다. 아들이 사준 적도 없는 10년도 더 된 낡은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입었습니다. 차마 식장 안으로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은 꼭 보고 싶었습니다. M이라는 이름의 미련이 발길을 예식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화려한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강남의 한 예식장. 입구부터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하고 잘 차려입은 하객들이 웃으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식장,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길 건너편 가로수 뒤에 숨어 입구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오늘 참 멋있겠네. 입술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잠시 후 웨딩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늠름하게 턱시도를 차려입고 환하게 웃는 아들 곁에는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낯선 부인이 신랑 측 혼주 행세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 친척인지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가 원래 제 자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의 손을 잡고 축복을 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저인데 저는 차가운 길거리에서 도둑처럼 숨어 그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에서 들려오는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들어갈 자격도 없는 엄마가 된 걸까? 평생 아들을 위해 공장 매연을 마시고 식당 설거지물에 손을 적셔온 대가가 이토록 철저한 외면이라니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들의 체면을 깎을까? 한 발자국도 다가가지 못하는 못난 애미의 마음을 아들은 알기나 할까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예식장 밖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끝까지 지켜볼 힘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데 문득 아들과 함께했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일했던 그 고단한 날들이 아들의 웃음 하나에 행복했던 그 소박한 순간들이 다 환상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예식장을 멀어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준아, 잘 살아라. 다시는 이 애미 찾지 말고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지만 제 진심은 여전히 아들이 있는 그 화려한 식장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식장을 떠나려던 그때 뒤에서 엄마 하는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턱시도 차림의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더니 길가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실은 이랬습니다. 처가의 무시 속에서 아들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습니다. 엄마를 모셨으면 저 사람들이 무시했을 거야. 힘없는 내가 엄마를 숨겨야 했던 게 너무 미안해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몰래 모아 마련한 제 명의의 작은 아파트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 팔라는 거 사실 장모님이 시킨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명의로 이 집을 따로 빼돌려놨어. 아무도 엄마 못 건드리게 하려고. 아들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 제 가슴에 응어리가 씻은 듯 내려갔습니다. 비록 식장엔 앉지 못했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보람이 어디 거창한 데 있겠습니까? 내 진심을 알아주는 따뜻한 손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차가운 모습 뒤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반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